안녕하세요. 회계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장을 끝냈고요. 이 네 번째 시간부터 이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장을 잠깐 한번 개관을 해보면은 회계 등식을 통해서 자산 부채가 변동이 되면 결국 순자산인 자본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살펴봤고요. 자본을 좀 더 분해를 했죠. 주주로부터의 출자뿐만 아니라 수익이나 비용 거래가 발생하면 자본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때 일장에서 보았던 회계등식, 자산, 비용 이게 좌변이었고요. 부채, 자본, 수익 이때요 자본은 아주 초비의 자본이었습니다. 수익거래, 비용거래가 포함되지 않은 주주로부터의 출자 정도로만 자본을 제한을 했었죠. 어쨌거나 이 회계 등식을 통해서 예1, 예2에서 이제 9개 거래를 제시를 했고요. 그 9개 거래로 인해서 자산이나 비용, 부채, 자본, 수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9개 거래를 반영한 회계 등식에 따라서 시산표를 만들었고요. 위아래로 잘라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5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만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재무제표 요소라고 부릅니다. 재무제표 요소 교재 58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도 재무제표 요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재무제표 요소로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면은 자산 전체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비용도 마찬가지고 부채, 자본,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금액만 알고 있지 이 자산의 세부 구성 항목들의 금액을 알기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2장에서는 이런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이라는 재무제표 요소 말고 이거보다 좀 더 세부적인 항목, 즉 이거를 회계에서는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계정을 이용하여 장부 기록을 하고요. 그렇게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봅니다. 2장에서 만드는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를 1장에서 이미 만들었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2장에서 이 계정을 통해 만든 세부 항목으로 표시된 이런 재무제표가 의사결정에 더 많은 도움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계정하고 나오니까 이건 뭐야, 전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회계원리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못 들었던 얘기가 많을 거예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나 한 학기 회계원리를 배우고 나면 이렇게 익숙할 수가 있나, 익숙해지느냐 계속 한 학기가 지나도 어색하냐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복습과 예습을 하고 입으로 되뇌이는지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계정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만 넣어두면은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계정을 통해서 보는데요. 자, 2장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계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계정 못지않게 또 회계 전체에서, 특히나 회계원리에서 학생 여러분들을 못살게 구는 개념이 분계라는 겁니다. 분계. 막 분을 사귀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것도 분계라고 하죠. 이거는 그런 분계가 아니고요. 거래를 분계한다라는 뜻은 특정 거래가 발생이 됐을 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어느 항목이 얼마만큼 변동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계정을 사용해서 이를 식별하는 그 절차, 요거를 분계라고 해요. 분계가 이루어졌으면 각 계정별로 만들어 놓은 장부에다가 이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를 전기라고 합니다. electricity, 그 전기가 아니고요. 옮겨 적는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기와 전기를 통해서 시산표를 만들고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시산표로부터 도출합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1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없이 회계 등식을 통해서 시산표를 만들었죠. 그리고 퉁 쳤더니 위아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장에서 볼 내용은 회계 등식이 아니라 세부 계정을 가지고 분계를 통해서 시산표를 만들고요. 이거를 두동강으로 두동 강의를 내면은 두 가지 재무제표가 나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서 요 2장 말미에는 회계 기간이라는 것, 회계 장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산표와 단식부기, 복식부기 개념이 나오는데 이 복식부기라는 건 뭔지 한번 살펴보고 자기검증 기능은 뭐지? 이런 것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개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정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1장에 예 1번에서 주식회사 한국의
자산 총액은 119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회계 등식을 통해서 확정을 했고요. 회계 등식을 통해서 시산표를 만들고 재무상태표를 만들었죠. 그 재무상태표 자산 총액이 119만 원인데 앞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T자를 그려서 자산 119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정보 이용자는 이 자산 119만 원 속에 현금은 얼마나 있을까? 뭐 공장 건물은 얼마이나? 비품은 얼마지?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회수 채권은 얼마나 되는지 이 세부 항목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비단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 수익, 비용 모두 이 총액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구분된 거래 기록의 개별 단위가 필요한데 이걸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계정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요. 현금 계정, 차입금 계정, 건물 계정, 비품 계정, 임차료 계정 이렇게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장에서 보았던 그 예에서 여러 가지 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썼던 매출 채권 이런 것도 나왔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계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계정은 기업의 업종이라든지 규모, 거래 빈도에 따라서 상이하게 사용될 수 있겠고요. 계정은 앞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회사가 새로운 계정을 창설할 수도 있겠으나 유사한 거래가 거의 모든 기업에서 대부분 일상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때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사용하는 계정이 서로 다르다면은 비교 분석하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매우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계정들은 지금 공통적으로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회계 원리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단순한 거래만을 다루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급 회계나 고급 회계에 가면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계정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새로운 거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어를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다른 계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몇 가지 공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자산에는 현금, 돈이죠. 매출채권, 외상으로 매출을 했어요. 그 매출 대금, 외상 매출 대금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미수금, 둘 다 미회수 채권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상거래, 즉 상품 매매 거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가 사용하던 뭐 비품을 팔았어.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미수금입니다. 상품, 토지, 건물, 비품 이런 것들이 자산 계정을 구성을 하고요.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회계원리 전체를 통해서 새로운 계정들이 계속 도출이 될 거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면 되는데 이 많은 것들을 외우란 말이야? 뭐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한 학기 내내 이거를 보게 되면, 즉 42꼭지를 우리가 지금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싫어도 어느 정도 외워지게 될 거예요. 자, 부채 계정, 뭔가 갚아야 할 의무인데요. 매출 채권의 반대가 매입 채무입니다. 즉 외상으로 상품을 샀어요. 거래처로부터. 이때 나중에 갚아야 될 어떤 채무, 이게 매입 채무입니다. 미지급금은 미수금에 대응되는 개념인데요. 상품 말고 뭐 토지나 건물, 비품과 같은 항목이 자산들을 외상으로 사고 나중에 갚을 거, 미지급금. 매출 채권하고 미수금, 매입 채무하고 미지급금, 뭐 둘 다 받을 돈, 이거는 지급할 돈 나중에 이런 것들, 이걸 왜 구분하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6장 이후에 가서 하나하나씩 더 살펴볼 거고요. 단지 여러분들은 이게 자산이냐 부채냐고 느낌만 알면 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예를 들어 임차료, 광고선 준비, 근데 나중에 줄게, 그럴 때 미지급 비용, 즉 나중에 줄게 했으니까 뭔가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미지급 비용, 은행으로부터 돈을 꾸었습니다. 그걸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자본 계정, 우리는 자본금만 지금 1장에서 자본금 뭐 이런 거를 보았는데, 이런 이익잉여금은 또 뭐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계정인데요. 매출,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 중에 수익은 좀 더 큰 브로드한 개념이고요. 세부 항목들을 요 계정이라 합니다. 매출, 임대수익, 회사가 부동산 등을 사용하도록 건네주고 월세를 받는 거죠. 임대수익, 이자수익,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팔았어. 거기서 남긴 이익, 예를 들어 장부금액 100짜리를 120에 팔면 20만큼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 굉장히 많은 수익 계정들이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비용 계정, 매출원가, 지금은 매출원가가 뭔지 몰라도 돼요. 우리가 4장에서 볼 거니까. 급여, 보험료, 임차료, 임차료는 빌려 쓴 거죠. 임대수익은 빌려준 거고 임차는 내가 빌린 겁니다. 광고선전비, 이자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세금도 내야죠. 법인세 비용, 이런 것들이 비용 계정인데요. 지금 외우려 하지 마시고 느낌만 들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토지, 이건 부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강생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자 수익, 이건 비용이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용어만 보더라도 이게 수익 계정인지 비용 계정인지 자산부채 계정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계정별로 장부를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장부, 미지급 비용 장부, 보험료 장부, 이렇게 하나씩 장부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이때 장부에다가 계속해서 기록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기록하는지는 잠시 후에 분계를 통해서 이제 볼 거고요. 자산, 부채, 자본 각 계정별 잔액을 한데 모아 만든 재무제표를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보았던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1장에서는 단지 재무상태표를 회계 등식을 통해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보았는데요. 2장에서 볼 재무상태표는 이런 계정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산, 부채, 자본에. 한편 수익, 비용 각 계정별 총액을 한데 모아 보고하는 재무제표가 포괄손익 계산서입니다. 잔액이라는 게 있고 총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가 다르지? 잔액은 느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 부채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할 거예요. 반면에 수익과 비용은 오류를 수정,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계속 누적액입니다. 그래서 총액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산, 부채, 자본은 잔액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60페이지 거래의 분계라는 건데요. 회계원리에서는 분계가 가장 중요해요.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1장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분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 1번이나 얘 2번 기억나세요? 주주로부터 100만 원을 출자받아 주식회사 한국을 설립하다 이랬잖아요. 그때 회계 등식을 통해서 돈이 100만 원만큼 들어오잖아요. 자산이. 그러면 부채는 상관없고요. 그 결과 자본이 역시 100만 원만큼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이게 분계예요. 결국은 분계란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어느 항목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를 식별하는 절차, 과정, 이거를 분계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1장과 차이점은 자산 중 이게 현금이다. 계정, 요거보다 세부적인 항목, 이걸 계정이라고 했죠. 현금이 늘어났고요. 자본 중 자본금이라는 계정이 늘어났구나. 요렇게까지 이제 한 단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만 차이가 날 뿐이지 이미 우리가 1장 회계 등식에서 분석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회계 등식과 이제 분계의 의미를 한번 살펴를 보는데요. 회계 등식은 이미 1장에서 했습니다. 재무제표 도출 과정을 보면은 발생 거래를 장부에 기록을 할 거예요. 단지 1장에서는 회계 등식을 통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만 확정지었을 뿐입니다. 그거를 시산표로 만들고요. 위아래로 딱 분리를 하니까 재무제표가 도출되었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초점을 두는데요. 발생 거래를 각 계정별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분계라는 게 필요한데 분계가 뭐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정 거래가 발생이 됐을 때 어느 계정이, 즉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계정 중 어느 놈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결정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현금이 늘었네, 차입금이 늘었네, 줄었네, 이런 것들. 뭐가 늘고 줄었는지. 요게 확정이 되어야 그걸 장부에 기록을 할 것 아닙니까? 분계를 하지 않고서는 회계 기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금이 늘고 자본금이 늘었네, 출자 거래가 바로 그거에 해당이 되는데요. 머릿속으로만 분계를 생각해 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장이라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록한 내용을 각 계정별 장부에다가 다시 이기한다. 그게 전기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전기.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교재 62쪽 그림 2를 보면은 회계 등식을 양팔저울로 표시를 해 주었는데요. 1장에서 봤던 회계 등식을 한번 되뇌이면은 어떤 거래가 발생이 됐는데 자산이 늘었대요. 부채는 늘지도 않았대. 왜 뭔가 봤더니 주주 출자래. 그럼 자본 이렇게 늘었을 거 아닙니까?
또는 자산이 늘었대. 왜 늘었을까 봤는데 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대. 안 받아도 마찬가지죠. 미회수 채권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수익 이랬을 거 아닙니까? 혹은 어떤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나중에 줄게 그랬대요. 그러면은 나중에 줄게 부채가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시간입니까? 지금 뭐 색깔을 좀 달리 했습니다만은 좌변과 우변 항목의 합계가 항상 일치가 되니까 이 균형은 깨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계는 좌변, 우변이 똑같이 늘어나거나 이게 반대로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분계를 한다라는 거죠. 분계가 뭐예요? 왼쪽 좌변입니다. 자산 비용, 오른쪽 부채 자본 수익 중 특정 거래가 발생이 됐을 때 어느 세부 항목, 이제 계정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세부 항목을 어느 계정이 얼마만큼 늘고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결정하는 과정, 이것이 분계입니다. 장부 기록의 유형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앞에서 보았던 이 그림 2를 되뇌이면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등호를 사이에 두고요. 이쪽이 자산, 비용, 이쪽이 부채 자본 수익이었는데 좌변, 우변을 같은 금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예요. 즉 여기에 이게 자산이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느 것도 상관없이 왼쪽이 늘어났어. 그 다음에 오른쪽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 기록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둘 다 감소하는 이런 식의 장부 기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좌변에서만 혹은 우변에서만 같은 금액을 동시에 증가 감소, 여기서만 증가 이렇게 되거나 혹은 여기에서만 이렇게 오른쪽 또는 왼쪽에서만 증가 감소가 이루어지는, 그래도 증오는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아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더 유형을 세분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이런 거예요. 왼쪽 지금 자산 비용 등호의 왼쪽입니다. 등호의 오른쪽입니다. 자산이든 비용이든 이쪽에 늘고 이쪽도 늘어나는, 혹은 이쪽 감소 이쪽 감소, 등호는 유지가 되겠죠. 이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요 등식 왼쪽에서만 엇갈리는,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그래도 등호는 유지될 거 아니에요. 혹은 요 오른쪽에서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해도 등호는 유지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들을 우리가 회계원리뿐만 아니라 뭐 중급회계에서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기본적인 몇 가지만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그림 3의 1입니다. 요건데 여러분들이 아직 많은 거래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표 3이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생소한 대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림 3의 1.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는, 즉 여기에 자산, 여기에 부채 동시에 늘어나는 겁니다. 흔한 거래인데요. 토지를 외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지 늘고 외상이니까 나중에 줄게 부채가 생겼죠. 그래서 미지급금, 여기에 토지, 여기에 미지급금. 은행 차익, 은행으로부터 돈을 꿉니다. 그러면 현금 들어오죠. 은행에 갚아야 될 의무도 생길 거 아니에요. 차익금, 뭐 이렇게 이런 거래들이 자산 부채가 동시에 올라가는 겁니다. 혹은 자산과 자본이 동시에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배웠듯이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습니다. 그럼 자산, 현금이 늘어나고요. 자본 중에 자본금이라는 자본 항목이 뜨겠죠.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자산, 수익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자산과 수익, 이거 이미 2장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고객한테 용역을 제공했을 때 자산이 늘고요. 이거는 출자 거래가 아니니까 오른쪽에 수익이 늘겠죠. 한편 비용과 부채가 동시에 느는 것도 있죠. 비용이 발생했는데 현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지급한다고 하면은 부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현금이 직접 늘어났다 그러면은 요거겠죠. 비용이 늘어나고 자산이 줄고, 이런 게 바로 대비되는 어떤 거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다시 보면은 왼쪽에는 2개 항목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3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3 하면은 6가지 조합이 가능한데요. 교재 63페이지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6가지 조합 거래가 모두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회계원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중에라도 중급회계로 가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거고요. 이거는 단지 지금 이런 장부 기록의 유형을 이해하는 데 쓰는 목적이지 이거를 굳이 뭐 외우거나 할 거는 아닙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거래들은
다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내지는 중급회계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유형 1의 요 두 번째 자산 왼쪽 오른쪽이 동시에 감소되는 것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차입금을 상환한대요. 그러면은 돈 나가죠? 차입금도 줄죠? 이런 겁니다. 외상 취득대금의 결제하니까 자산도 감소하고 부채도 감소하고, 혹은 자산 감소, 자본 감소. 이건 뭐냐면 출자의 반환입니다. 나중에 자본거래에서 보게 될 감자에 해당이 되고요. 현금 배당을 지급합니다. 이때도 자본이 죽고 자산도 죽고 뭐 이런 겁니다. 자산 마이너스 수익 마이너스, 이거는 금액 취소 수정이죠. 예를 들어 수익을 이미 장부에 기록을 했는데 잘못했어. 그럼 그거만큼 빠지는, 흔히 있는 거래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산 비용 간에 혹은 이쪽은 부채 자본 수익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래로서 대체 거래라고 보통 하는데요. 발생한 판매비를 즉시 현금 지급입니다. 그럼 현금이 빠지고요. 비용이 올라가고, 혹은 매출 채권의 현금 회수, 매출 채권이 빠지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올라가고, 이렇게 자산 간의 대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부채 자본 수익 쪽에서도 거래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부채가 줄고 수익이 올라가고, 이게 미리 돈을 미리 받아요. 이게 선수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매출이 이루어지면서 수익으로 대체가 되는, 품귀 현상이 있는 어떤 물건을 파는 회사야. 그러면은 막 서로 고객들이 돈 먼저 줄 테니까 나중에 생산하는 대로 공급해 달라고 아우성 칠 거 아니에요. 이때 먼저 받은 돈, 이게 선수금이고요. 부채입니다. 드디어 물건이 다 생산이 돼서 발송을 했어. 그러면은 선수금 죽이면서 수익, 오른쪽에서만 감소, 증가가 올라가겠죠. 차입금이 있는데 빌려준 쪽에서 안 갚아도 돼, 이런 겁니다. 상환 의무의 면제, 그러면은 차입금 감소하고 역시 수익입니다. 부채와 부채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대표적인 대체 거래인데요. 한 3년짜리 차입금이 있었습니다. 이걸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요. 상환이 1년 이내에 도래가 되면 단기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으로 갖고 있다가 12달도 안 남았어. 그러면은 단기 차입금으로 계정을 바꿉니다. 이거를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배웁니다. 자, 회계 등식에 혹은 지금 시산표에 좌변, 우변 해가지고 이런 장부 기록의 유형도 설명을 했고요. 이런 회계 등식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회계 등식이나 시상표의 왼쪽, 오른쪽을 데빗, 크레딧으로 쓰고요. 이거를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차변, 대변 이렇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대변하니까 뭐 느낌도 좀 이상하고, 그러나 자꾸 입에서 중얼중얼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왼쪽이 차변입니다.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차와 대에 어떤 한자어를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회계 등식의 좌우를 회계에서는 차변, 대변이라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가 발생을 할 때 차변과 대변에 어떤 계정이 들어가야 되고 얼마만큼 증가 감소가 이루어지는지 결정하는 과정, 이를 분계라고 한 겁니다. 분계를 했으면 각 계정별로 마련된 장부에 증가된 금액, 감소된 금액을 옮겨 적어야죠. 이것이 바로 거래의 기록입니다. 교재 65쪽에 분계가 나오는데요. 자, 분계의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 100만큼 차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차입을 하는 순간 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현금이라고 합니다. 현금. 그런데 현금 들어오고 많은 게 아니라 그걸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현금이라는 자산도 늘고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늘고 각각 100. 이게 분계예요. 이렇게 하는 걸 머릿속에다가만 생각하지 말고 현금 100이 늘고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차입금도 100 늘고, 이걸 머릿속에다가 넣어두지 말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백지에다가 차, 대,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계정을 쓰고요, 금액을 씁니다. 대, 재정을 쓰고요, 금액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뭐 분계를 하라는 요구사항들도 종종 나오는데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가르칠 때는 차, 현금 100, 대 이렇게 다 쓰는 게 좀 뭐하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뭐 현금 100 이렇게 하기도 할 겁니다. 차입금 100 이런 식으로 분계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작대기를 딱 긋고 이쪽이 차변, 이쪽이 대변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인쇄된 인쇄물에서는 이렇게 차, 대 좀 더 얌전하게 쓰죠.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을 했는데요. 언젠가 갚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0중 60을 한 1년 후에 미리 갚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죠.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았대. 그러면은 회사에서 현금이 그만큼 감소가 되고 빚을 갚았으니 차입금도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60 감소, 60 감소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금액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분계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400년대에 파촐리라는 사람이 회계 등식을 통해서 장부기록 방법을 집대성한 이후로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부터도 마이너스 표시는 하지 않았어요.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를 하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차입금을 등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현금을 등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좌우를 바꿔버려. 그러면 금액이 플러스로 바뀌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와요. 현금을 차입했으면 자산 늘고 부채 늘고, 갚았으면 자산이 감소, 부채가 감소하는데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왜 안 하는지는 나중에 이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하여튼 금액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지는 않고요. 분계를 할 때 서로 크로스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차입금이 차변 쪽에 와 있다는 이야기는 부채가 감소했구나. 현금이라는 자산이 원래는 자리 잡는 게 차변 왼쪽 아니에요. 자, 시산표 왼쪽이 자산 비용입니다. 시산표 오른쪽이 부채 자본 수익 아닙니까? 그 위치는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증가거래뿐만 아니라 감소거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 감소된다는 이야기는 여기다가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계뿐만 아니라 분계를 보고 이 거래가 어떤 거래였는지 추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차입금 60, 현금 60 이 거래를 보면 차입금을 갚았구나 60만큼. 요거는 현금이 들어오고 차입금이 늘고 이건 차입을 했구나. 완전히 다른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계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교재 67페이지 예 1번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걸 했으니까 이 정도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복습 많이 하세요.